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월요일 저녁 같은 좀 오기 힘든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괜히 반갑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선생님은 제가 20대 중반에 시민단체를 향한 그런 명상 워크숍을 선생님께서 좀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페미니스트 친구들, 시민단체 활동가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 명상을 듣게 돼서 이렇게 한 15년 넘게 인연이 되었는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짧은 명상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즈음에 우리 만나던 그 즈음인가 그 좀 전에 틱낙한 스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2003년도인가 그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참가해서 워크숍 들으면서 그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명상에 담긴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담아주신 그런 짧은 노래예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이렇게 율동하면서 배웠어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네 이슬처럼 맑으네 산처럼 든든하고 땅처럼 단단하라 자유 자유 자유. 2절은 더 깊어요. 내용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사실과 진실을 비추는 몸이라네. 공간이 내 안에 공간이 깊게 있다네. 자유 자유 자유. 금방 따라할 수 있겠죠? 한번 더 이렇게 마이크 놓고 한번 해볼까요? 같은데요? 마이크 나도. 자, 아이처럼 손을 이렇게 공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공기 무게를 느껴보세요. 자, 시작.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꽃처럼 피어나네 이슬처럼 맑으네 산처럼 든든하고 땅처럼 단단하라 자유 자유 자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사실과 진실이 몸으로 비추이네. 더 깊은 공간이 이 안에 있다네. 자유 자유 자유. 이 짧은 가사 안에 그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좀 움팍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속에 정말 그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산처럼 든든하고 땅처럼 단단하게,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고 미소 속에서 평화로운데 그것이 물렁물렁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다져져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 대화를 한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혹은 분석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누지 하다가 선생님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좋아하는 장면, 좋았던 장면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장면이 명상의 어떤 깊은 정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어떤 소감이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와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것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왔는데요. 집에서 볼 때도 몇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다가오는 장면이 좀 다르게 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대로 그 스님 워크숍에 참가해서 그 지도받고 명상을 하는 것처럼 정말 명상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으신 분이 분명히 거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깊게 느끼고 소통하고 찍으신 것 같았어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든 아니면 책이든 어떤 예술 작품이건 그 만든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SF 스펙트럼이라는 SF 영화를 준비 중인데요. 이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기운을 내가 담아낼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명상을 더 열심히 하러 가고, 왜냐하면 기운이 맑은 작품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난 사람이 무언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가 남아요. 그게 창작자가 보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듯이 무언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휘발되고 어쩔 때는 오히려 보고 나면 좀 화가 올라온다던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허무한 그런 작품들도 있잖아요. 물론 모든 작품은 다 노력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어떤 작품으로 어떤 기운을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던 차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고 나니까.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고 이 상영관의 기운도 정화되는 거가 저한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장면에 대한 얘기로 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궁금해요. 네. 저는 너무 많았는데요. 개미를 관찰하는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단편 영화에 그 개미를 관찰하는 장면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이 빨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개미를 관찰하면서 그 스님이 너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관찰을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관찰하는 스님의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럼 나는 이 장면이 왜 좋았나 했을 때는 왜 명상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참선이라던가 어려운 명상 방식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정말 명상하고 하는 명상, 앉아서 수행이든 아니면 뭐 화두를 들고 하는 명상이든 그런 명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두 번째 방식은
자연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연에 가서 몸을 푹 담그면 그게 명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푹 담근다는 건 자연에 가서 막 이거 셀카 찍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하고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자연과 어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면 그게 명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몇 년 전부터 자연에 가고 등산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정말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내가 굉장히 작은 자연의 어떤 하나다, 부분이다, 내 자금을 깨닫게 되는데 동시에 완전히 이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기억에 남아요. 개미나 이런 작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그랬던 일이 우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방법에 지금 얘기하셨는데 자연하고 함께 하는 것, 거기에는 이제 큰 의미가 지금 얘기하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거 자체. 그러니까 관찰한다는 것은 내가 주가 돼서 저쪽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주가 따로 없이, 주객이 따로 없이 나와 그것이 하나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보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생물이나 꽃 같은 식물뿐 아니라 이런 광물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정화가 되고 그 아름다움이 발견이 돼요. 글자 하나도 막 5분씩 10분씩 들여다봐 보면 그 글자라는 의미가 없어지면서 뭔가 이 안에서 깊이 호흡하고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워요. 그 개미 바라보는 거. 예. 선생님 설명을 더 해주셨을 때 정말 저도 그 장면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다른 또 장면은 한 스님이 옛 직장 동료를 만나잖아요. 그게 되게 극적인 장면인데 두 분이 반가워하고 온전히 반가워하고 그 다음엔 담백히 헤어져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나도 그 장면이 남았는데요. 그 장면에서 그 만날 때 그 반가움의 정도가 그냥 우리 보통 만나서 뭐 살아있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기뻐하면서 그 반가움이 전해지고 그러면서도 그냥 일로 돌아가잖아요. 막 그동안 보고 싶었어, 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울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또 보인 게 스님은 그 방석을 갖다 놓고 돌아갈 때 그 아이처럼 그걸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쫙 이렇게 놀이처럼 그러니까 일과 놀이가 따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 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 한마디 하죠. 이제 그렇게 일했냐고. 그러니까 그 티낙한 스님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과 놀이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유스러운 것 그리고 선생님 말처럼 그렇게 헤어질 때도 그러니까 헤어진다기보다는 또 볼 거기든 하지만 정말 그 찐득찐득함 없는 만남 아주 개운하고 쿨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넘치는 그게 와닿았어요. 막 연락처 주고 받자 이런 거 안 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께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은 단짝 친구, 막 친구에 대한 걸 여쭤봤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선생님 친구들은 당연히 있고 선생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거나 너는 내 친구, 너는 내 친구 아님 그걸 안 하신다고 하셨던 게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친구가 만나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말이 없어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멀리 사는 친구한테 제가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명상을 하는데 특별한 명상이니까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먼 길인데 왔어요. 그랬더니 왔다 가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날 한 20여 분이 왔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다 가서 그렇게 문자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혜영 씨한테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고. 근데 가보니까 다 이혜영 씨한테는 다 특별한 사람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네, 그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았어요. 네, 저도 20대 때 그러니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좀 애달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놀러 갔는데 선생님 아드님을 본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제가 쟤는 참 부럽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가 또 지나고 마음이 좀 더 여여해지면서 선생님만 보면 막 애달프고 이랬던 마음은 용해되고 좀 더 선생님과 함께 나아가고 공부한다는 거에 감사만 많이 좀 담백하게 남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것과 좀 연결돼서 예전에 법정 스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법정 스님 다큐멘터리에서 법정 스님의 그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법정 스님이 살았던 그곳 근처의 주민들? 아닌가? 어린 시절이었나? 아무튼 법정 스님의 스님 되기 전에요? 아 그랬나? 스님 되고 나선가 되기 전인가? 아무튼 근데 그 스님의 집 근처의 분들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을의 노인분이 법정 스님에 대해서 그분 너무 인간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갔고 그게 사실 수행자로서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그 어떤 무언가였어요. 그의 눈에는 법정 스님이 인간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법정 스님은 사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 친구 아님을 나누지 않고 인연을 오히려 해프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법정 스님의 어떤 글들도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 안에 그늘이 진다? 뭐 이런 문장이었는데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인간미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이란 말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다른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그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자비로움이나 그런 것이 아무래도 늘어나고 친절함 같은 게 또 표현이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기대하면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안에 그것이 많이 부족할 때 겉으로 더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보면 그때는 내가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나한테 입안에 혀? 아니 뱃속 같다 그랬던가 하여튼 지금 생각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상냥하다 친절하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 해보면 제가 그렇게 사랑이 듬뿍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더 그 사랑의 행동을 더 추구하고 남한테도 바라고 그래서 명상을 하면 다 냉정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와닿아요. 네. 명상을 하면 서늘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네, 서늘해진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명징해진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과한 액션 같은 건 아무래도 줄어들죠. 그런 것 같아요. 간결해지죠 삶이.
정확한 단어 같아요. 강렬해진다는 게. 그리고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던 장면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문을 닫는 장면이랑 그 해 뜨는 장면 그거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세요? 저 수선화 꽃이 쫙 있고 그 고목이 있고 그런데 스님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다가 그 안에 그 수련원 경내로 들어가실 때 문을 이렇게 여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뒤돌아서서 문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딱 여미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왜 그렇게 서늘함하고는 좀 다른데 굉장히 정갈하면서도 따뜻하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아마 그 순간에 온전히 그것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지극한 그러니까 영화 전편에 흐르는 그 사람들의 동작이 전부 지극함이 들어있잖아요. 스님이 누구에게 대답해 주거나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그분한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덮어드릴 때도 그렇고 그 지극함이 계속 흐르는데 그 장면이 특히 이렇게 와닿네요.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선생님 댁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핸드폰을 뭐 이렇게 체크 문자 바로 하고 딱 가방에 넣었어요. 이렇게 좀 약간 던지듯이 넣었나 봐요. 그때 선생님께서 되게 온화하게 보라야 핸드폰을 좀 더 천천히 넣으면 좋겠다. 던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또래 친구가 얘기했으면 약간 빈정 상하거나 막 뭐야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되게 그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차 하면서 내가 그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뭐랄까 지극함이 없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날이 좀 마음이 막 서두르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극한 어떤 행동? 그게 되게 마음에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 말 하는데 눈물이 나. 이렇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눈물을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선생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 눈물을 되게 잘 많이 흘려요, 서로. 근데 그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늘. 왜 어떤 사회생활 할 때 눈물을 흘리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울지?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명상 그런 센터를 다니면서 명상원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게 누군가 울면 아무도 묻지 않는 거. 그 왜 여기 영화에서도 연주회 장면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울잖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라 그냥 그 장면에서 가장 뭔가 그리운 거 있잖아요. 그립고 되게 반가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전 며칠 전에 명상원에 갔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날도 많이 울었어요. 되게 정화가 많이 돼서 그랬더니 옆에 도반님이 제 손을 계속 잡아주시면서 제가 눈물이 그칠 때까지 이렇게 왜 울어요? 왜 그래요? 막 저도 막 죄송해요 뭐 이런 거 없이 울면 우는구나. 묻지 않는 거예요. 사연도 묻지 않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눈물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요. 그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관객분들은 왜 울까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상에서 특히나 그 눈물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영화 곳곳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죠? 일단 우리 보통은 슬프거나 괴롭거나 그럴 때 울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물음들은 대부분 눈물은 그 고통도 없고 또 하여튼 그런 게 없는 상태의 맑은 눈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눈물이 하여튼 때때로 잘 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우리가 현대인이 너무나 감정을 누르고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정이 만나지고 만져지면서 나오는 눈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픔이 있는 눈물이에요. 근데 그 눈물만으로도 정말 가치가 있죠. 정화되고 또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스스로 것만 정화되는 게 아니라 남의 슬픔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힘이 커지고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눈물의 장면들은 그것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제가 볼 때 그게 공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 감독님 얘기하실 때 그 눈물이 잠깐 났었는데요. 그 전화기 얘기했을 때 이렇게 온전히 교감됐을 때 그러니까 교감이라는 말도 조금 더 거칠다면 공명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명됐을 때 눈물이 나는데 이거는 나와 내가 공명될 때도 있고요. 조금 전처럼 타인과 공명이 할 때도 있고 또 제3자끼리 공명하는 걸 볼 때 그리고 그 공명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공명될 때 그리고 뭐 같은 뜻이지만 그 우주의 섭리 그런 것과 공명될 때도 우리가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눈물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물 흐르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거나 그러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런 눈물까지는 잘 못 만나봐서 이제 뭐가 슬펐는지 뭐가 괴로웠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 이렇게 명상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깊은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눈물이 흐르거나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때 부처님 말씀에 그 사람은 그 사대가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지수화풍. 그래서 아 수가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제 그러죠. 수가 많은가 봐요. 선생님 그러면 그 마지막 장면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그거 어떻게 말로 하지? 마지막 장면 마음에 남으세요? 네.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나는. 그리고 그 선명하게 더 남는 거는 맨 처음에는 해가 떠오를 때 그 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그렇게 어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별빛도 보고 또 그러기 전에 갈매기들 그 새들하고 또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그 별빛 아래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해가 안 보여요. 그냥 온 세상이 밝기만.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아프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을 거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씩 발견하는 시기를 더 지나가면서 전체가 어두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참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속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있었나 난지도보다 더 큰 쓰레기통이 여기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나다 보면 그게 쓰레기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갖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그 밑에 뿌리는 우리가 흙 만지면은 일단은 손이 더러워진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고통들이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꽃이 피죠.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도
고통이 곧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셨나요? 궁금하셨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가 많은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이 깊을 때 이 고통을 지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아가서는 깨달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고통이 있어야만 해.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깨달음은 어디로 가고 고통이 오는 것만 맞이하고 그 속에 퍽 파묻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잘못 전달되는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혹시 알바트로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어머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주 행운 있게도 그 영화를 시사회 때 봐서 감독님과의 대화 시간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커다란 새예요. 막 부리도 크고 이렇게 나르는 모습이 아주 우아해요. 남태평양 그쪽에서 많이 산대요. 근데 그 새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그 새들이 많이 사는 그 섬에를 갔는데 섬의 곳곳에 그 알바트로스의 그 시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살면 시체도 다 자연이 많이 있겠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새끼새까지도 그렇게 많이 죽어 있어요. 근데 새가 죽어 있는 모습이 가슴 있는 부분만 알록달록해요. 멀리서 보면 예뻐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면 가슴 부위가 플라스틱을 많이 먹어서 그 플라스틱 쪼가리가 안에 있어서 얘네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미들은 물에 떠 있는 건 다 먹이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다 먹었다가 죽는 거고요. 새끼들은 엄마가 유동식을 만들어서 입으로 주는데 거기에 잔 것들이 섞여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알고 갔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가 또 가고 또 1년 있다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뭐 몇 달 있다 또 가고 7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영화를 찍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갔대요. 근데 영화를 찍겠다고 마음먹어서도 찍을 수가 없었대요. 카메라를 들 힘도 없고 그 슬픔에 겨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요. 그 영화 속에 이렇게 손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 안아서 가슴에 품고 또 뺨을 대고 그렇게 하고서 용서를 빌고 많이 슬퍼해요. 그렇게 많이 슬퍼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안에서 이렇게 힘이 솟더래요. 그냥 힘이 솟더래요. 그걸 뭐 용기라고 말을 하든 그냥 파워이든 그러면서 그때부터 카메라를 들어서 찍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얘기가 우리가 명상 속에서 고통을 피하지 말라. 고통을 물리치려 하지 마라. 고통을 그대로 만나라. 그러면 그 뒤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를 그 감독님이 너무나 짤막하게 실제 얘기를 해주셔갖고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통이 명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에는 고통이든 기쁨이든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이 오가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쁜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별을 하죠. 좋은 애, 나쁜 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고통이라는 쪽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대로 주시할 때, 그걸 볼 때, 경험할 때 그것들이 싹 녹으면서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정말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명상이 해볼만 하다고 권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한 지는 나름 20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내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정말 강타하듯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원에서 거기에 계신 스승님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30대 내내 다녔는데 주말마다 갔는데도 너는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발심도 막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그 스승님 말씀이 너무 맞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 삶이 고통으로 이루어진 거, 내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삶의 시간을 번뇌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를 작년에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다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리를 정말 보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예전에 이제 명상 처음 공부할 때는 막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번뇌, 고통 이런 얘기는 그래 뭐 그렇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명상 그 삶이 고통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교과서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진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게 하룻밤 꿈 같은 건데 계속 분별을 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명상의 진도가 정말 안 나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고통이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20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고통 안에 있다는 걸 보기까지가. 왜냐면 고통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 삶 자체가 그거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정말 어렵구나. 그 간단하게 들리는 문장을 깨닫는 게 정말 어려웠구나를 깨달았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몰랐다는 거를 아는 그 순간이 또 한 칸 올라가는 거죠. 저도 수없이 반복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내가 그때 정말 몰랐구나. 그게 한탄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것이 또 나아가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정말 모르고 사는데 그래도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루하루 수행을 할 수 있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틴나탄 스님이 해주신 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와닿는 게 많은데요. 우선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 챙기면서 걷고 또 사물 하고 또 진수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경험을 하고 근데 이건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 제가요 집에서 4번 보고 근데 2번째 보면서부터 알아챘어요. 어느 장면을 내가 피한다는 걸. 약간 그 순간에 딴짓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2번째 볼 때.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3번째 보는데도 또 그래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음식 드시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그러니까 제가 명상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받는 대로 따라서 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 음식 먹으면서 하는 거는 이렇게 귀찮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먹고 더 맛있게 더 많이 이렇게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그 습이 아직도 안 버려져서
그 장면이 피하고 싶은 장면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명상의 방법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호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 게 있는데 편하게 살려면 선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단계가 가면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거를 만나는 것도 원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 명상 할게요. 네. 이제 관객분들한테 좀 질문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에서 병원에서 딸과 아버지가 소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스님과 아버지가 근데 그 딸이 오면 비로소 아버지가 웃고 사람들도 이 딸이 와야 아버지가 안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온전하게 아버지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고 있는 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돌리면 그 딸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주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 아이폰 핸드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같은 어떤 시기에 우리가 모두 관심이 아이폰으로 가 있잖아요. 정말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중독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 일상에서 우리가 이 SNS를 안 할 수는 없지만 SNS로 인해서 완전히 뺏겨버린 이 주의력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정말? 저도 그 장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이 그 장면뿐 아니라 많은 데서 비쳤죠.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음식을 하다가 종소리에 멈출 때도 그렇고 이제 유난히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진수가 이렇게 드러나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만났을 때 물론 2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늘 볼 수 있는 다른 자녀하고는 좀 더 다른 환경으로 만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감독님 말처럼 온전하게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분하고 교감하면서 그 기쁠 때 우신대며요. 그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몇 번은. 그러니까 그 아마 다른 자매들 같은데 아버지는 이제 재혼은 웃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우리하고 놀지도 않잖아. 우리 보고 웃지도 않는 아버지인데 뭐 이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 표정들이 재미가 없고 기운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그게 참 안타까웠고요. 어떻게 하면 저도 어떻게까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가 많은 것에 중독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몇몇 가지 중독으로 따지는 게 있잖아요. 요새는 일도 중독에 이제 포함해서 말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거의가 중독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하고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이 되든 명상을 찾아서 명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핸드폰 하나를 말을 한다면 좀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안 쓰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거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핸드폰을 좀 안 쓰는 날을 정하는 것 그런 거를 저는 비슷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일주일에 하루를 다 빼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반나절 정도 이렇게씩은 빼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얘기하는 길에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그 일반인들이 와서 등록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어떤 엄마가 등록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딸들 기억나세요? 딸인가 아들인가? 눈 동그란 아이. 그 아이가
영문을 모르고 거기 앉아 있잖아요. 큰 눈을 또랑또랑 굴리면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러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그 젖꼭지를 팍 빨아요. 그 플라스틱 젖꼭지를.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오지 않는 거 알면서 빠는 거죠. 한 몇 살쯤, 한 4살? 5살? 그쯤 됐겠죠?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저 젖꼭지를 빨듯이 아무거나 손을 대고 사는 것. 그냥 내가 지금 심란하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저 누구랑 저기 뭐라 그러지? 뒷담화 하거나 그러니까 상당히 건설적으로 보이는 것마저도 여행을 가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것마저도 그 아이가 공갈젖꼭지를 빠는 그 심정으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 지금 같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노연할 수 있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또 차차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거 보면서. 선생님 얘기 말씀 듣다가 떠오르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과 연관돼서 선생님하고 저도 이제 인도에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슈리바가반하고 그 문답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슈리바가반이라는 이제 명상가, 인도의 명상가인데 그분하고 문답 시간에 한 도반이 선생님 명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가반이 그 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커피만 마시는 것이 명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정말 깨달은 게 나는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바가반이 했던 얘기가 덧붙여 한 얘기가 당신들은 여기 있는 당신들은 너무나 특별해서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회사에 이미 머릿속이 가 있고 작년에 했던 어떤 말들이 여기 있고 당신은 너무 특별해서 커피 한 잔을 평범하게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 삶이 그렇구나. 항상 과거 미래로 가 있고 커피 한 잔 평범하게 못 마시고 있구나를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아버지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주는 거 그거의 힘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명상적인 방법은 정말 오로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왜 우리가 명상하면 막 이렇게 자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왜 틴나탄 스님도 먹을 때도 명상이고 걷는 것도 명상이고 설거지하는 것도 명상이고 대화도 명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럼 사람을 만날 땐 어떡하나 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본질 그대로 보고 그에게 온전한 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명상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선도 하고 막 며칠씩 밤도 새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 그 몸과 마음을 훈련을 시켜서 일상을 여여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교감하고 공명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느껴지는 뭐랄까요, 이게 뭔가 하여튼 좋은 뭔가가 느껴져요. 그래서 자주 그런 그 들숨날숨을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과연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느낌이 오는지를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까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해서 혹시 그런 거가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산소의 흡입량이 많아서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이 우리가 숨을 쉬지만 숨이 내 걸까요? 내가 쉬나요? 내가 쉬는 숨을 이분도 쉬고 여러분도 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쉬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쉬고 앞으로 우리 자손도 쉬고 그래서 사실은 숨은 거대한 숨이 있고요. 우리가 거기 접속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접속되는지 모르고 그냥 깔딱깔딱 이렇게 겨우 연명할 만큼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접속한다는 마음을 갖고 숨을 쉬면 그 숨에는 그 우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든가 인류가 쭉 남겨준 그 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이 내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생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또 다른 버전이 있겠지만 제가 명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요. 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네. 그 뒤에 안녕하세요. 우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 명상을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냥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들여다본다는 게 뭔지. 그래서 명상을 뭔가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그 감독님께서는 그 10대 후반, 20대 때 명상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해양 명상인님께서는 언제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깊게 명상을 시작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명상인지 모르면서 시작했던 거는 20대 한 중반에 그냥 절에 가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맛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쯤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작은 일에 내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보다 나는 큰 사람인데 근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 내가 큰 사람인데 이걸 내가 좀 다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마음껏 시간을 내지는 못했지만 자주 많이 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명상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했어요. 네, 그 옆에 계신 분께 마이크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자원감호의 그 실린 글을 보고도 되게 좋았는데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다음에 그 글이 생각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그 영화에 침묵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말하다 끊기면 매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명상을 하게 돼서도 이제 기본이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불안감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명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고민이어서 또 반갑고요. 예, 명상에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안 할 때의 불안감, 그걸 보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 견뎌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초보일 때 할 수 있는 명상은 되도록 긴 시간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자기 마음을 보고 얼른 끝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끝내고 한 2, 3분 정도 걸리는 그런 명상, 그거 추천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이따가 그 명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알려주시려고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쉽네요. 마지막 질문만, 마지막 이야기만 나누고 끝내볼게요. 명상을 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저에게 바뀌었던 일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사실 아까 그 딸이 오면 비로소 웃는 그 아버지 장면과 연결해서 제가 아버지와 되게 지금 친해요. 그 전에 한 뭐 20년 전만 해도 아버지를 미워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은 떡집을 하셨는데 아빠가 어렸을 때 맨날 식사 시간에 우리 집 떡은 최고급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집 떡이 최고급이고 아빠 맨날 시장에 새벽마다 가서 뭘 하고 막 얼마나 우리 집 재료가 막 이렇게 그거를 좀 1시간이고 계속 그렇게 매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왜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하지? 음소거 하고 싶다. 리모컨으로.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20살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학교 앞에 떡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남의 집 떡을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뭐 어린애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 떡만 먹다가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도 떡이 먹고 싶어서 딱 사 먹었는데 이게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 떡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딱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쌀이 되게 안 좋은 쌀이구나. 이게 촉촉하지가 않구나가 확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맛이 없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떡이 너무 맛이 없네? 어떻게 이렇게 팍팍하게 쌀도 안 좋은 걸 썼지?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이상하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우리 집 그거 자랑한 게 맞는 말이었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똑같은 자랑을 하실 때 진짜 아버지 눈만 보고 그래 막 하면서 들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더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그걸 하셨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 새벽마다 장을 보는 그 마음이 사랑이구나 이게 나한테 딱 느껴지면서 아빠의 그 자랑이 정말 온전하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10몇 년 만에. 그러고 나서 아빠가 자랑을 안 하셨어요. 그게 약간 줄어드신 거예요. 제가 온전히 듣고 나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빠가 자랑을 하면 그냥 요새는 아빠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라고 느껴요. 근데 아빠가 정말 저한테는 자랑을 많이 안 하시고 제 얘기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한 10년 전부터 그 사건 이후부터 10몇 년 전부터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 얘기도 물어보시고 항상 자기 자랑과 얘기만 하셨던 분이 그게 저한테는 제가 명상하면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었어요. 내가 아빠를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는 거를 그때 너무너무 깨달았던 게 인상이 남았고 그것이 명상이구나라는 걸 지금도 많이 느껴요.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면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듣는다는 게 뭔지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에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름답네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니까 그쪽에서 자랑하는 게 멈췄다는 게 그게 정말 저는 일상보다도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인도에 명상센터에 가고 싶어서 인도를 갔어요. 갔는데 공항에서
비자가 잘못됐다고 저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려면 여기 스케줄 한 달 다 조정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규정이 바뀐 거를 여행사에서는 모르고 내 비자를 그냥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1분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깜짝 놀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를 바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승객들이 다닐 수 없는 직원들만 다니는 길로 저를 안내를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신나고 이런 길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와서 그래도 이건 여행사 쪽에서 잘못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제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이렇게 잔뜩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이게 회사 차원에서 보상해 주거나 무슨 보험 같은 걸로 될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거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모습을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나한테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누가 이걸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은 게 별로 안 나면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 졌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한 1년쯤 있다간가 제가 비행기표 때문에 뭔가 좀 곤란한 일이 생겼었는데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도와줬어요. 그런 일이 그냥 일상이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나가요. 그렇다고 제가 착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게 신나죠.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짧은 명상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럴까요?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집에 가서도 하고 싶으시면 녹음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거 안내해 드릴게요. 척추를 바로 펴니다. 따뜻하게 앉으시고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손바닥을 천장을 향해서 놓는 게 더 좋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가능한 천천히 내쉬세요. 3번 정도 쉬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코로 뱉습니다.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한 번 더. 가슴에 주의를 두겠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보시겠어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이런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편안함, 행복함 이런 아름다운 느낌일 수도 있죠.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세요. 그러면서 그 느낌 위에는 어떤 생각들이 같이 붙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진작에 명상을 시작할 걸.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가족들하고 관계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생각도 좋습니다. 어떤 판단도 분별도 없이 그저 생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엔딩 장면,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눈앞에 펼쳐진 듯이 바라보세요. 그 밝은 빛, 그 찬란한 아름다움. 자, 숨을 쉴 때마다 그 밝은 빛이 내 머릿속 뇌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뇌의 한가운데는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는 영적인 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관체라고 해요. 거기가 그 밝은 빛으로 가득 차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자, 그리고 미소를 키워봅니다. 미소는 입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볼, 뼈 한가운데도 미소가 흘러요. 눈 주변, 미소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명상하고 나서 어떠신지 한두 분 여쭤봐도 될까요? 한 1, 2분 정도? 어떠세요?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네, 지금 아주 짧은 명상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15분에 한 번씩 명상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그래서 한 2시간에 한 번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있을 때는 5번 이렇게 그냥 붙여서 쭉 하셔도 좋고요. 그 마지막에 빛을 비추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둡게 살면 뇌 자체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빛깔을 이렇게 밝은 그런 빛인데, 그래서 그 빛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요 짧은 것을 좀 익혔다가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좀 더 인터뷰를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김영사에서 나온 가슴에 대하라는 책과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잡지 자음과 모음 불안편을 보시면 돼요.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약간 덕담? 축복의 말씀도 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축복이에요. 이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었고요.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시고 또 이야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명상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이 영화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라 이미 하고 계실 거고 주변에 할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